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임신 중단 합법화,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과 의료인 모두를 처벌합니다.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국가가 대신해주지 않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성이 본인만의 사유로 임신 중단을 원해도 처벌하는 건 임신한 이상 출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임신한 이상 출산까지 강제하려면 적어도 그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삶을 따로 관리해 줄 것도 아니면서 출산과 생명의 신성함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세계보건기구가 임신 중절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춰 이러한 사람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아주 오랜 시간 지체되어 왔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지역과 북한만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우리 정치의 직무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 앉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이거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일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5,000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5,000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미화 만불 이상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2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주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여전히 거죠. 좀 의아하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을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또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 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입이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입이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심부름, 금고직이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요? 예, 독일 금고직이.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에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입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가한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무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 혹은 무엇을 했다가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군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라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요 보고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방산비리.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납고나 또는 뭐 관련 정비소 같은 관련 네.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했느냐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 핵심은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됐다는 거죠. 예, 네. 기무사령관이 직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처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고 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몰라.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저희 이 뉴스를 한번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 같은데 조만간 이 문서를 입수한 의원실 측에 연결해서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 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1일 미스터 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과 연계된 수사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타겟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형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이제 가맹점 예. 가맹점에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인들이죠. 예. 갑을 관계에서 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을을 괴롭힌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들은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크게 큰 성과로 인정받지 검찰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수사 타깃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타겟팅하는 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수사 결과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징이 바로 정치형이 아니라 생활형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회장 자서전 대량으로 강매하라고 하고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상조 공정이 을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타겟은 그렇습니다. 예. 색다르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라는 식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 외신 중에 이제 일본발이나 일본과 가까운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발언,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돼요. 네. 몇 번 다뤘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왜냐면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원하니까,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이해가 담긴 기사들이 요즘 일본의 이해가 담긴 건 줄 모른 척 혹은 알면서도 외만한 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데, 미국 싱크탱크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제가 지난주 여기 꽂혔어요. 그, 싱크탱크나 아시아 담당 관료들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남긴 기사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투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일본 외교부죠. 외무성의 부대신 소노우라 겐타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 푸틴저.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푸틴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합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포틴저도 그러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현 아시아 담당이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싱크탱크 얘기하면서 부소장 마이클 그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일본 통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에서. 일본도 인정하고, 일본 통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미국과 일본의 미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걸, CSIS, 자꾸 거론되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예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기 돈을 댄 게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 설립자가 일본 구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일본 외무성이 언급했던, 위안부 관련해서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근데 그 자리가 어떠냐면 이 사사카와 재단.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핵심을 키워냈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일본 재단이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 매튜 포틴저가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말이 길던데요. 짧게 끊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수 매체들이 받아쓰는 사람들의 멘트들이 그런 관련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일본이 관리하고 그리고 일본 이해가 반영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거꾸로 한미동맹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이해가 반영된. 생각해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이런 미국 싱크탱크를 관리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사카와 민간재단이거든요. 민간재단이 쓰는 돈이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이 100배가 넘어요. 이런 데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걸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이런 장기 계획 수립해서 예산 대폭 증액해서 인력도 대폭 증원해서 이런 싱크탱크 혹은 관료들에 대한 접촉면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동량 수준이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조만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보수가 맨날 한미동맹 하는데 그 한미동맹에 관해 거론한 전문가가 실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최근에 한미동맹 워싱턴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워싱턴발 기사들에 거론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해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이해를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미국 관련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 보수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미동맹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서훈 원장의 국정원장이요. 이 핵심 실장 두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심 실장 두 사람을? 예, 이례적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파트를 없애고 이제 해외, 북한 이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민간 전문가가 발탁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정부와 북한 파트 책임자를 외부 민간 전문가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라 국정원 출신으로부터 저희가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해외 정보실장, 북한 실장입니다. 예, 국내 파트가 정말로 없어질 건지도 없어진다고 우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없어졌다고요. 선언을 했고 예. 지금 거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인 거겠죠. 네, 워낙 큰 조직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 때 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이 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게이트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유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천방지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 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영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 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영화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르로 바꾸라고 말 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론에 말 세탁으로 알려진 내용이 정유라 씨의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2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2대 부정입 시와 관련된 업무 방해가 컸고요. 그다음에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도피 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작았고요. 업무 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 방해, 그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법으로 났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연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 5명, 6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태뿐입니다. 그런데 이 알선수재는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발부된 사연은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고영태는 검찰 수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30번 이상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수사를 도왔고요. 주말에 전화를 몇 통 안 받았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반면에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님께서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고 고영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 경우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30여 차례 받았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료를 들고 와서 사건을 밝히기도 한 게 바로 미얀마 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이제 휴일날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 이런 사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억 원 이상 뇌물로 생각되는 범죄 수익을 수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20억이죠 최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월급을 네. 받았다는 것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삼성에서 온 것도 정유라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JTBC죠 발각돼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도 제3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권 교체돼서 어쩔 수 없이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고영태 씨와 정유라 씨가 한 사람은 왜 구속되고 한 사람은 왜 기각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유라 씨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을 때 발부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유라 씨는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성 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마협회 회장으로 독일로 날아가서 정유라를 직접 지원했던 박상진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삼성전자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주변에 통화 내용 수사를 위해서 통신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을 앞두고 고위검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 조사도 영장 기각으로 막혔습니다. 통신영장은 대개 수사를 위해서 내주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이 됐을 뿐 관련자들이나 혹은 통화 내용은 계속 기각되어 왔다. 삼성 관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집행들이 잘 안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정유라 씨는 삼성의 뇌물을 수수한 직접 당사자라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 않겠냐 예상했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 담당
영장 판사가 네. 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삼성이 뭐 워낙 큰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의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에 이 영장 판사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하네요. 네. 아하.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하필 삼성전자에 하필 전략기획팀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 그러니까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공보판사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뭐 의심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긴 하네요. 하필이면 그 해당 회사의 해당 부처의 해당 업무 관련자라면 네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구심은 정유라 씨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하필이면 정유라 씨 구속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실제 구속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이 훨씬 용이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삼성이 정유라 씨 영장과 관련된 그 즈음에 언론 플레이를 가장 세게 합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을 삼성이 지원했다는 말을 독일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 말이 맞다. 그리고 정유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플레이를 직접 그렇죠, 삼성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을 가족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좀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정유라 구속이 가장 중요한 삼성 재판의 변수라고 단서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 측에서 정유라 영장 기각을 내부적으로는 반가워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추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MBC에서 예능 프로를 만드는 PD들, MBC 예능 프로는 유명하죠. 그 PD들이 나서서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 자체가 화제입니다. 성명 제목이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인데, 자, 웹툰으로 MBC를 비판했다가 그래서 해고됐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 복직한 분입니다. MBC 예능국의 권성민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능 PD들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노조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예능 PD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예능 PD 말고도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직군들이 다 이제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직군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사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
조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다양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경험하는 회사의 탄압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노조라는 단일 창구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다양성들이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하. 예, 저희들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명서를 봤는데 성명서 같지가 않더라고요. 재밌어요. 짧고 재밌는데, 예능 PD라 역시, 성명서도 색다르다 했는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사람들 웃기는 방송 만들려고 예능 PD가 됐는데, 회사가 그거 만들려고 뽑아놓고 자기들이, 회사가 정작 웃기는 짓을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이런 성명서는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예능 PD들이 모여서 머리를 모은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만든 겁니까? 평소에 저희들끼리도 참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요. 회사 바깥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MBC 뉴스가 망가진 걸 보면서 뭐 유명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비 오는 날은 소세지 빵이라든지 뭐 알통 크기가 굵을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저희도 진짜 뉴스 예능 다 한다 그런 얘기 평소에 그냥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예능 PD들이 뉴스 보면서 뉴스가 예능을 다 하고 있다. 네, 이제 좀 쪽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하던 얘기라서 사실 엄청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성명서라고 해서 이제 엄청 꼭 비장하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블랙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또 예능 PD들 답은 성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많이 했죠. 네. 자, 그러면 예능 PD들은 사측에 어떤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물론 이제 MBC 말고도 전 정권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방송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표창원 의원이나 이승환 씨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출연자들을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했고요. 지금처럼 김호준 씨 같은 분도 MBC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사실은 MBC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내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사내에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캐스팅하려고 해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은 절대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사내 아나운서, 사내 직원들조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아나운서가 우리 방송에 적절하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와요, 항상. 그동안 뭐 이제 엄청 유명했던 간판급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 되게 많이 나갔는데, 다 이런 이유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능 화면에서 뉴스 보도 자료 사진 같은 걸로 쓰려고 해도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섭외 간섭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압박을 심하게 하는데, 진짜 타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코디 하나 줄이고, 카메라 하나 안 쓰고 이러면 뭐 10만원, 15만원씩 아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원들은 뭐 성과급 파티하고 뭐 이제 연봉 인상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죠. 아니, 뭐, 정치적 성향을 가진 혹은 노조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의 출연을 막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예능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회사가 계속 경영난이다, 뭐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작비 같은 것들을 계속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돈을 줄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안광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DMC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제 당신이 필요한 뭐 그런 손님들을 모시고 이런 데다가 저희 예능 PD를 막 맨날 밤새고 이러고 있는데 차출돼가지고 가서 막 하고, 근데 거기에는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정작 저희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이제 뭐 차 한 대 더 쓰는 거에서도 이제 또 불려가서 깨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저희도 방송국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데 프로그램 예산은 줄이고 행사 예산은 늘리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혹시 본인 프로그램 예산만 줄어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능국 전체 예산이 다른 예능 PD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상하네.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은 것도 그렇지만 정말 뭐 이름을 얘기하기에 그렇지만 정말 돈을 잘 벌어오는 몇몇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무한도전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똑같이 예,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계속 뭐 차 한 대 넘는 거 뭐 MBC를 대표하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도 예산이 줄어요? 엄청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제가 그 팀이라서 뭐 정확하게 숫자들은 모르지만 왜 굉장히 간판 프로들까지 예능이 방송을 먹여 살리지 않나요? 이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이와가 예능 PD들로서 그런 점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희한테는 되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 MBC가 엄청 좋았던 호 시절에는 이게 막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엄청 활발했던 회사다.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결정되는 게 많았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PD가 이렇게 국장하고 싸워서 의견 표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지금은 까라면 까야 되고 네. 네. 말 안 들으면 뭐 갑자기 프로그램 뺏기고 그냥 엉뚱한 그냥 프로그램 없이 책상 지키고 앉아야 됐어야 되는 일도 많고 물론 보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스케이트장도 보내고 뭐 저기 수원으로 영업부서로 막 쫓아내고 이런 일도 많죠. 예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장 그냥 프로그램 안 맡기고 그냥 예능국 책상에 앉아있게 하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권위주의로 따지면 예능뿐만 아니라 뭐 임원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까이는 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네, 군대도 아니고 예, 기획안 프로그램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용이 아니라 뭐 임원들 앞에서 좀 자세가 불량했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옷차림. 뭐 이런 걸로 이제 요즘은 되게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가 이래야 회사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경영진들이 그렇다.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예능을 비롯하여 MBC 노조의 각 직군별로 선의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예능 PD 차원에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예능 PD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일단 지금 MBC 상황 전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얼마 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MBC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된 사실은 거의 근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본격적으로 MBC 장악을 시작했을 때 사실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정치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정권의 좀 비판적인 뉴스들은 이제 다 까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도국장이 되고 쭉쭉쭉 올라와서 보도를 쭉 점령했죠.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건 저희 세월호 보도 때 유가족들 보고 깡패라고 불렀던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사장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네네.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럼 MBC 구성원이 바라는 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MBC 내부 구성원들이 느낀 좌절감도 있었을 텐데 MBC 구성원이 원하는 해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1분 내에 설명해 주세요. 네, 해법 자체는 간단하죠. 일단 당연히 현 경영진들이 즉각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지금 해직 언론인 선배들 6분 그리고 100여 명이 넘게 지금 부서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료들이 이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조치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소유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그걸 막아가지고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야당이 입장이 된 입장에서 방송장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그 법안이 올라가서 좀 공영방송 지배 구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예능국 권성민 PD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삼성의 정유라 지원, 최근 재판 중이죠. 관련해서 마사회
마사회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 마사회도 이 정유라 지원에 나서려고 했다. 돈을 부담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단독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의원님 모시기 전에 잠깐 그 양력을 봤더니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하셨군요. 경북에서. 예, 계속 2등만. 예, 경북에서 나가셨으니까 네. 열린우리당으로 나가셨고 민주통합당으로 나가셨고 계속 2위 하셨습니다. 2위 하셨고 드디어 의원이 되셨는데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양력은 낯익지 않은 분이라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그 경력이 하나 있어요. 의성 한우협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예. 예. 굉장히 친감이 듭니다. 갑자기 한우협회 회장님. 네. 그리고 의성 마늘 명품 사업단 단장님도 하셨고요. 예. 예. 이 한우와 마늘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성 마늘소. 예. 마늘 먹인 소를 브랜드화했죠.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어떤 한우가 좋은 한우인가. 자, 오늘 나오신 사안은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2부에서 주진우 기자하고 정유라 씨 지원, 정유라 씨 재판에 영장 기각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얘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여기에 이제 승마협회도 등장하고, 예. 마사회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감독님 한 분도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마사회 부회장도 등장하고, 예. 왜냐면 저희가 녹취록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 전체 구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기본 정리부터 좀 하죠. 이 승마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승마협회인데, 예. 문제는 원래 승마협회 사장사가 한화였죠. 예. 그러다가 한화가 이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원활치 부족하다. 않다. 예,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5년도 3월달에 예. 회장사를 삼성으로 바꾸죠. 삼성전자. 예. 예, 삼성으로 바꾸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 회장사를 바꾸기 전에 2014년도 9월 달에 예.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있는 자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거기서 예. 만나는데 예.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 보고 사장사를 맡아달라라고 예. 정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삼성이 회장사가 되고 승마협회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죠. 그렇죠. 예. 보면은 승마협회의 사장도 삼성 사람이 되고 예. 부회장도 삼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총무이사도 삼성을 하고 있고 전무란 직책이 있어요. 예. 전무란 직책은 승마협회 업계 사람이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무를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거론될 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예. 예. 박원호라는 분이 하는데 이분은 정유라가 어릴 때부터 승마 배울 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고. 승마 후견인입니다. 이렇게 불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호와 최순실은 일찍부터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 거고, 네. 대표적인 최순실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박원호고. 지금 틀어졌습니다. 예, 지금 틀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틀어지게 된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오늘 예, 예. 지금 얘기할 내용 중에 예. 일부가 들어가는데 예.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바꿉니다. 삼성으로. 예, 예. 그리고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지원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핵심적인 협회죠.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마사회는 뭐냐? 마사회는 그야말로 경마를 주관하기도 하는 공기업입니다. 예. 그렇죠. 이 공기업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공기업인데요. 현명관이 사장이죠. 현명관 회장이 예. 이전 회장이죠. 예.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건데. 예. 국정농단, 그러니까 그 소위 탄핵 정국에서 저기 누굽니까? 그 총리 대행. 예, 예. 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황교안.
대행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사회 회장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명관이 더 이상 마사회에 버티고 있을 상황이 못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임명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재임명이 건데. 안 되는 거고, 이 최순실 게이트가 진행되고 정유라에 대한 말 지원이 쭉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예. 계속 마사회의 회장은 현명관이었고, 네. 그 마사회의 회장 중에 아주 막강한 회장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현명관인데, 네. 현명관이 언제 취임을 하냐면 2013년도 말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취임하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일찍 취임을 네. 하고. 그때 당시 취임할 때부터 예. 현명관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기사들을 뒤집어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사에 일부 나오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현명관이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 이례적인 인사였고. 이례적인 인사였어요. 이분도 삼성물산 회장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삼성맨이죠. 예, 삼성맨. 예. 예,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사였고, 삼성맨이었고,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 비서실장이 현명관 회장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거론됐죠. 예.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다음으로 거론됐으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예. 역시 삼성맨입니다. 예. 이제 승마협회는 그렇고 마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녹취록에 등장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마사회 부회장이고요. 그렇죠. 예. 김영규. 예, 부회장이고, 또 한 분은, 박재홍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예. 이 박재홍 감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 박재홍 감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승마 선수, 그러니까 장애물 분야 승마 선수고,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 가능한 예. 대표적인 선수. 우리나라에서 이 예.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예. 네, 선수 출신인데, 선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총망받는 선수였고, 그리고 마사회의 감독직을 하고 있었죠. 네. 2007년도부터 감독직을 쭉 하고 있었고요. 예. 선수이자 감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마사회에서 감독을 하고 예.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재홍 감독이 그러니까 2015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될 때 예. 그때 2015년도에 박재홍 감독이 3번에 걸쳐서 독일에 파견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현지 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네. 구체적인 임무는 말구입하고 예. 그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마사회의 감독인데 실제로는 정유라 선수를 지원하려고 독일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사회 공기업의 국가대표이고 공기업의 감독인 사람이 정유라라고 하는 한 개인 때문에 예. 독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파견이 돼서 일을 잘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그게 역시 자기가 돌아와버려요. 예, 중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예. 깨지고 아까 이제 박원호 전무가 관계가 깨지듯이 그렇죠. 비슷한 시점에 이분도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박원호 그러니까 전무하고 박재홍 감독하고는 네. 서로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박재홍 감독이 박원호 전무를 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하는 네.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마협회의 박원호 전무 그리고 마사회의 박재홍 감독. 예. 이 두 분이 사실은 독일에 가서 실제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아주 드문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 쪽에서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이 기본 지식이고요. 이 기본 지식을 알아야, 기본 지식 설명하는데 지금 5분 지나갔습니다. 기본 지식을 알아야, 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입수한 게, 마사회 감독이자 독일에 가서 정유라 씨 개인을 지원하러 간 이 박재홍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 마사회의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한
전화 통화 내역이 한 30분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박지원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일방적으로 돌아와요. 예. 돌아오고 나서 심할서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심할서를. 그러니까 이 심할서가 왜 중요하냐면 네. 처음에 이제 2015년도 그 얘기들이 언론에 부분적으로 거론되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예. 계속 얘기들은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 물증이 구체적 없었는데. 물증이. 예. 그런데 박재원 감독이 그때 심할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심할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예. 일단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마사이 심할서. 마사이 심할서를 확보를 하게 되면 경위서거든요. 예. 이걸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의 물증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그걸 확보를 해요, 저희가. 예. 심할서. 예, 경위서를 확보를 해서 경위서를 확보하셨고. 그거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마사회 부회장인 김영규 씨가 예. 박재원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예. 도대체 이 심할서가 왜 돌아다니게 되느냐. 네. 이 얘기는 당신과 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내부 이야기가 밖으로 어떻게 나갔냐. 예. 이 얘기를 따지는 게 전화의 전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앞부분에. 네. 야, 이거 마사의 내부 사정인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어떻게 거야. 나갔냐. 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 박재홍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이게 나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냐. 네네. 이 얘기를 한참 해요. 네. 그러니까 박재홍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박재홍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독일에 가서 일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예. 판을 깨고 돌아왔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마사회가 최순실한테 60억이라는 돈을 결국 안 주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다는 거죠. 내가 판을 그렇죠. 깨고 돌아왔기 때문에 마사회가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받고 김영규 부회장이 그 60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아니다 60억이 아니고 예. 맨 처음에는 650억을 내놓으라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승마 협회가 그렇죠. 마사회한테 뭘 요구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마사회에다가 처음에는 65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된다. 김영규 부회장이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억으로 줄었다가 60억으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24억이란 돈을 지원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예. 그것을 현명관 당시 회장에게 보고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녹취록을 다 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30분짜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박재원 감독이 독일에 갔다가 예. 돌아와요. 예. 왜 돌아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나서 왜 돌아오는지, 왜냐면 그때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최순실 관련된 사안들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심할서를 확보했어요. 예. 근데 그 박재원 감독 심할서에는 관두게 된 전후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부회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박재원 감독이. 예. 그런데 박재원 감독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서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예. 공이 뭐냐. 나 때문에 돈을 안 쓰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마사회는. 왜? 이 말은 뭐냐면 박재원 감독이 안 돌아왔으면 마사회에서 예. 정유라 지원 금액이 60억은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예. 60억이 안 나가게 내가 해줬는데 왜 나를 자르냐. 그렇죠. 예. 이런 항의를 한 거죠. 예. 예, 이런 항의를 하니까 아니 그게 원래 60억이 아니고 원래 650억이었다가 그러니까 이 650억이라는 건 승마협회가 마사에 요구한 돈입니다. 예. 정유라 지원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 650원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150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60억으로 줄고 그래서 결국 우리 24억 하려고 했던 거야. 24억 예. 원. 24억이든 60억이든 승마협회 요구로 마사회가 둘 다 그렇죠. 삼성맨이라서 그런지 예. 마사회가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드러나는 게 하나고요. 첫 번째. 이것도 녹취록이 있는데 요 내용은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예. 녹취록 금방 듣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승마협회라는 곳이 공기업인 마사회를 움직여서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게 이 대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020년 동경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승마협회하고 마사회가 정유라의 지원을 위해 움직인 시기는 201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사장사로 삼성이 변경되면서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데 예. 2015년 6월 달 정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추측을 하는데 예. 그 문서에 보면은 문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피겨의 김연아. 예.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와 같은 국민 영웅을 승마에서도 만들 때가 됐다. 네. 그게 정유라. 그게 정유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서의 초안에 예.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안이 있고 하나는 정문 문서가 있는데 초안에는 정유라가 아니고 당시에 정유연이죠. 그죠? 예. 정유연이라는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초안에는. 초안에는. 예.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 이제 지원 계획이 쫙 나오는데요. 예. 마장 마술 분야는 삼성이 지원하고 예. 장애물 분야는 마사회가 지원한다. 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 거기에 금액도 나와요. 예. 근데 서류상으로는 예. 중장기 로드맵에 이런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사회에서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그런 문서가 없다. 없다고 존재를 예. 부정했고 문서를 제공하고 나니까 문서를 보여주니까 있지 않냐. 예.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하니까 이 문서에 마사회가 관여한 바가 없다. 문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 없다. 예. 그리고 현명관 당시 사장은 예, 전혀 사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 그렇죠. 김연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정유라. 정유라.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마사회는 만든 적이 없다. 예, 모른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예. 그때 거기에 이제 지원 계획이 그 승마협회와 마사회 사이에 정식으로 논의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회장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처음에 650억 가져와가지고 너무 예. 많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0억 가져올게 그것도 많다 그랬더니 60억 가져오고 예. 이렇게 서로 모른다고 했던 얘기였는데 그렇죠.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박재원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예. 돈 이야기가 왔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를 본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서의 사실이 현실화된 거였죠. 현실화된 거죠. 거고. 예. 그리고 그때 김영규 부회장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승마협회의 황성수 부회장하고 김종찬 전무하고가 김영규 부회장하고 그 협의들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황성수는 누구냐? 그 승마협회에서 삼성맨이에요. 예. 황성수도. 예.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아니,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다 삼성입니다. 예. 지금 승마협회도 마사회도 다, 머리들이 삼성이고, 실무를 네. 하는 사람들도 다 삼성이었던 거죠. 좀 이야기가 길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공기업인 마사회,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을 승마협회, 삼성이 주관사였던 승마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돈도 액수도 논의했다. 예.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죠. 물증으로. 그렇죠. 예, 예. 녹취록으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갔냐? 이 박정 감독이. 독일에 왜 갔냐? 예. 이거는 아예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먼저 예. 들어보죠. 솔직하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은 독일 간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갔다 왔더니 제가 거기에서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노를 하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최순실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노를 한 거 아닙니까? 들어왔더니 회장님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사표를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서 박정희를 잘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까갖고 이야기하자면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감추고 박 감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마사야하고 이중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걸로 모든 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재홍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마사야 회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요 불만의 뒷배경을 보면 최순실,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하라고 나를 글로 보냈는데, 예. 보내놓고, 예. 거기서 문제가 있어 돌아왔더니 날 잘라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 최순실 씨가 나를 자르라고 해서 자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왜 돌아온 거죠? 갔더니 일단 정유라가 승마 연습을 제대로 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그 쓰레기장 같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승마 훈련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훈련도. 할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어떤 인터뷰에 보면은 그 정유라가 자기는 그냥 해보라 그래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잖아요. 예. 그 맛이 떨어지는 게, 그래도 박재홍 감독은, 그니까, 최고의 선수고 감독인데, 예. 현장에 가봤을 때 상대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 예. 이런 것 같으면 일단. 내가 왜 왔냐, 여기. 내가 이거 뭐하러 여기 와? 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박재홍 감독이 거기 갔을 때는 말구입의 임무를 띈 거였어요. 좋은 말을 구입. 좋은 말을 구입을 해서, 예. 그게 이제, 박원호 전 감독, 예. 전 전무죠. 그분하고 그 얘기가 되고서 갔는데, 예. 그 돈을 이제 삼성에서 그 최순실 측으로, 그 코아 스포츠죠. 예. 그죠? 그쪽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갔는데, 말구입비를 줘야 말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전화를 합니다. 말을 구해주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훈련도 안 하고 있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냐, 예. 이 선수를 위해서. 게다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녹취록을 사전에 받아서 보기도 하고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한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본인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이 승마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그렇죠. 원대한 프로젝트에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죠. 예.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접습니다, 다. 예. 차도 팔고 막 다 접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자기 개 데리고 앞으로 몇 년간 살 곳이라고 하고 독일로 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갔더니 말도 안 사줘. 지원도 안 돼. 선수는 다 달랑 하나야. 자기. 근데 그 선수는 연습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2020년에 우리나라 선수 단위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유라 혼자 달랑 있는 거예요. 훈련도 안 하는, 말도 안 사주고 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자 맨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박원호 전무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왜 돈 안 보내냐? 돈을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돈을 보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죠. 아니, 돈이 어디 갔냐 이거야. 나는 지금 물품도 못 사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 자. 그러니까 돈을,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와서 자기하고 잘 아는 박원호 전무. 박원호 전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씨하고 아주 잘 알고 정유라 씨가 어릴 때부터 승마 일을 봐준 승마협회의 정유라 후견인으로 알려진 정도의 밀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 감독이 전화했겠죠. 나 여기 왔는데 형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돈도 안 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보냈다.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들어보시죠. 삼성한테도 전화를 했죠. 황성수 부회장한테 전화를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아니라는 거 돈 보냈다고. 가지고 이제 황 부회장도 난색이 채운 거예요.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 코아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돈 집행 수도꼭지를. 그래서 내가, 여기 사각기였구나. 한 걸 알았죠. 뒤에 최순실이가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가 삼성에서 보낸 돈을 거기서 막아본 거예요. 최순실은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산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자기 재산으로 완전히 빼지를 않고 욕심이 많아서 기업들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외국에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은 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은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예. 본인은 2020년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엘리트 선수들 육성 프로그램으로 예. 몇 년간 도쿄올림픽까지 독일에서 이제 이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한국 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이제 마사회 회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본인 통화 내용에 따르면 갔어요. 갔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돈이 와야 하죠. 예. 돈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왜 돈이 안 오냐고 막 자기가 아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삼성에는 돈 보낸 거예요. 예. 삼성에서는 돈을 보냈고 다른 선수들 예. 다른 선수들을 뽑거나 예. 그리고 다른 데 돈을 쓰거나 예. 하는 그 모든 루트를 다 최순실이 못하게 하고 예. 그 돈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최순실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오는 돈은 최순실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 감독의 예.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다 접고 독일에 가서 몇 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박 감독은 그러니까 정유라를 뭐 올림픽에 뭐 선수로 만들 이거는 명분이고 예. 실제 목적은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한 최순실의 계획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전에 초반에 계속 등장했던 박원호 전무가 한 말이 좀 유명한 말. 예.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했다고 하는 말. 예. 노승일 씨도 이 말을 전했는데 삼성은 치밀해가지고 삼성돈은 뭐 또 탈이 안 난다. 문제가 안 난다. 예. 이런 말을 박원호 전무에게 했다고 하죠. 예. 예. 지금 오늘 들으신 녹취는 전체 일부인데 요약하면은 감독이 갔다가 최순실 씨가 삼성돈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다른 선수를 지원하거나 예.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이 감독이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왜 나를 자르냐라고 마사회에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 속에 근데 마사회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예. 정유라 지원 프로그램을 그 돈 얘기를 계속 왔다는 게 나오는 예. 거죠. 돈 얼마를. 자, 그러면 오늘 기본 요약은 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안이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느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삼성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은 지금 재판에서 계속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다른 선수까지 포함한 6명이었던가요? 6명을 올림픽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우리도 최순실 씨한테 속았다. 예. 라는 식으로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예. 뇌물이 아니다, 이거는. 예.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심인데. 그거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지원 논의되는 거. 네. 김영규 회장하고 승마협회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예. 그 주도적인 역할을 승마협회가 했다는 사실. 네. 다시 얘기하면 삼성 쪽에서 예. 김영규 회장과 그 얘기를 계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초안에는 예. 정유연이라고 정유라 씨 하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놨다는. 적혔다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히려 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었냐라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핵심의 마사회에도 이미 삼성맨이 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삼성이 예.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첫 시점이 언제였던가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대구에서 네. 창조경제핵심센터에서 만났던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알았다. 네,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예. 최고 자본 권력인 삼성의 최고 부회장하고 예. 둘이 대화해가지고 최순실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보의 삼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박 감독이 했던 얘기 중에
이거는 박원호 전무가 한 얘기군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삼성과 최순실은. 예. 삼성이 돈을 주는데 예. 삼성은 최순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해서 예. 거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삼성이 받아내야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돈을 주면서 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를 예. 활용. 그러니까 최순실도 삼성을 활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고 예. 삼성도 그 정보를 훨씬 일찍부터 저는 그 돈을 주면서 자신이 원했던 걸 예. 얻어낸 거고. 현명관이 마사에 갈 때부터 이미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찍이 최순실의 존재를 안 삼성이 그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먹은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아무리 최순실 씨가 이상한 갑질을 해도 계속 예.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였기 예. 때문에 얻을 게 없으면 그렇게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예. 장사꾼인데.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일부만 전해드렸고요. 예. 이 사안은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오늘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24억이라는 돈이 그 현명관에게 보고됐다라고 거기에 이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보고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문서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1차는 삼성이 장악하고 있던 삼성의 협회였던 승마협회가 공기업인 마사회를 통해서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그 박 감독의 얘기에 의하면 마사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부인했었는데. 예. 그리고 박 감독이 돌아온 것은 최순실 씨가 중간에 돈을 다 갈아쳤기 때문이다. 예. 원래는 다른 선수 육성이나 다른 일에 쓰일 돈이었는데 명목이 그랬던 거죠. 명목이.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또 앞으로 관심 가지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과거에 한우협회 회장. 지금도 속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속히고 계십니까? 예. 서로 키우시는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자, 사단법인 인문결연구소 소장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주제가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비중이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거에 비해서 외신에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뉴스요? 예.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탈원전, 탈핵. 예,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도는 됐는데 네. 이제 그 비중에 비해서 외신들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 한 주 외신이 가장 주시했던 우리나라 관련 뉴스가 이제 이것이라고 오히려 제가 모니터링한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이걸 더 크게 외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뭐 한미 동맹 파탄 났다고 문정인 특보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도했잖아요. 지난 한 주 내내. 미국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그렇지 이야기가. 않습니다. 네.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이 탈원전 이야기가 외신에서는 크게 다뤄졌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물론 네. 많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 일본의 언론들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19일자 피해 복구 그러니까는 그 원전이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친화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복구액이 훨씬 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얘기하는 거죠. 후쿠시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원전이 이제 깨끗하고 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그 복구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네. 그다음에 폐기될 때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까지 다 원전의 비용인데 그걸 빼고 싸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합치면 비싸다 이런 거죠. 이제 그 관련 이야기도 좀 이따가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교도통신도 물론 비슷한 이야기했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선진국 원전 산업이 직면한 타격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그 원전 산업의 선진국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왜 시작을 했느냐. 1970, 80년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었다. 이제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마찬가지 비슷한 보도 있었고, 뭐 홍콩 언론 뭐 많이 있습니다. 다 이제 관련 이야기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자면 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사드 문정인 특보 가지고 1년에 한 주 내내 울고 먹었는데. 그런 뉴스는 해외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 상대방 국가인 미국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오히려 이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유수 언론들이 이 탈원전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논평도 내고, 보면. 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통령의 탈원전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다르고 언론에서 끝났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뭐가 대단한 이슈인가 여러 가지 그 공약 중에 하나하고, 뭐, 제일 큰 공약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여러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이번에 이제 고리, 완전 이제 폐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발언했던 거, 그런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외신들은 굉장히 이제 크게 보도를 했고. 세계적인 이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냐 아니면 핵이냐 이게 용어가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거를 뭐 굳이 두 가지를 다 쓰진 않거든요. 물론 원자력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뉴클리어 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는 핵이라는 말과 원자라는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북한 얘기할 때는 핵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원자가 많이 나오죠. 예. 결국 같은 원리인데. 예. 그게 사실 이게 논리학에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의미하고 지시체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금성을 지칭하는 말 중에 뭐 개밥바라기도 있고 샛별도 있고 금성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칭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 뜻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개밥바라기는 뭐 개밥그릇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핵이라고 얘기하면은 핵발전을 좀 더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라고 만든 용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틀리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원자의 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원자력이 있긴 있는데 원자력 사이에서의 그 전기적인 힘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그거 갖고 발전할 수 있는 한 그런 힘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는 원자 단위에서 뭐 충돌을 시켜서 일으키는 힘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걸 가진 그러니까 핵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구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상업용으로 전기를 일으킬 때 쓰는 그런 것을 이용할 때는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고 북핵이라든가 이럴 때는 핵이라는 말을 쓰고 원자력이 얼마나 친근한 이미지가 되었는지 그런 말씀하신 의도에 의해서 원자력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병원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핵병원이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걸 지칭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정도 이 정도로 다르고 그렇죠. 그만큼 이 핵발전소를 대중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편하게 안착시키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있다 이런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핵발전소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단 핵이란 말로 이제 쓰지 원자력 발전소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
발전을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다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70% 정도를 핵에 의존을 하고, 물론 이제 양으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99기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58기,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는 이제 핵 발전을 핵 보유국들이에요. 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핵 보유국이라는 거죠. 일본도 뭐 원하면 즉시 핵 무기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 5개 나라 핵 보유국 4개,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 5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그다음 6위가 어디냐?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이 이 원자력 그리고 혹은 이제 핵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세계에서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핵 발전을 확산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축소하는 분위기냐. 일단 이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그 화석 연료 문제로 인해서니까 그 공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보다 원자력이 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산탄소가 안 나오니까. 소장님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호 협회 회장님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시간을 너무 저희가 핵발전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일부.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또 10초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핵이 한우에 밀렸습니다. 자, 핵발전소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답하시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바꾸라고 말 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론에 말 세탁으로 알려진 내용이 정유라 씨의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2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2대 부정입 시와 관련된 업무 방해가 컸고요. 그 다음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도피 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작았고요. 업무 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 방해, 그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법으로 났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 수재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 5명, 6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태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알선 수재는,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발부된 사연은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고영태는 그 검찰 수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30번 이상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수사를 도왔고요. 주말에 전화를 몇 통 안 받았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반면에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님께서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고 고영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 경우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30여 차례 받았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료를 들고 와서 사건을 밝히기도 한 게 바로 미얀마 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이제 휴일날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사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억 원 이상 뇌물로 생각되는 범죄 수익을 수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20억이죠 최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뭐 월급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삼성에서 온 것도 정유라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JTBC죠. 발각돼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도 제3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권 교체돼서 어쩔 수 없이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고영태 씨와 정유라 씨가 한 사람은 왜 구속되고 한 사람은 왜 기각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유라 씨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을 때 발부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유라 씨는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이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과 연계된 수사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타겟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형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이제 가맹점, 예. 가맹점에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인들이죠. 예. 갑을 관계에서 을이라고 볼 수 있죠. 을을 괴롭힌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들은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크게 큰 성과로 인정받지 검찰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수사 타깃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타겟팅하는 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수사 결과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징이 바로 정치형이 아니라 생활형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회장 자서전 대량으로 강매하라고 하고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상조 공정이 을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타겟은 그렇습니다. 예. 색다르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라는 식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 외신 중에 이제 일본발이나 일본과 가까운 미국 그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발언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돼요. 네. 몇 번 다뤘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왜냐면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원하니까,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이해가 담긴 기사들이 요즘 일본의 이해가 담긴 건 줄 모른 체 혹은 알면서도 외만한 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데, 미국 싱크탱크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꽂혔어요. 그, 싱크탱크나 아시아 담당 관료들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미국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남긴 기사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투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일본 외교부죠. 그, 외무성의 부대신 소노우라 겐타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 포틴저.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포틴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합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겐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포틴저도 그러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현 아시아 담당이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싱크탱크 얘기하면서 부소장 마이클 그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일본 통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에서. 일본도 인정하고, 일본 통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미국과 일본의 미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걸, CSIS, 자꾸 거론되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예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근데, 일본과 미국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기 돈을 댄 게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 설립자가 일본 구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일본 외무성이 언급했던, 위안부 관련해서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근데 그 자리가 어떠냐면 이 사사카와 재단,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핵심을 키워냈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일본 재단이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 매튜 포틴저가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말이 길던데요. 짧게 끊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수 매체들이 받아 쓰는 사람들의 멘트, 저희 그런 관련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일본이 관리하고, 그리고 일본 이해가 반영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거꾸로 한미동맹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이해가 반영된. 생각해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이런 미국 싱크탱크를 관리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사카와 민간재단이거든요. 민간재단이 쓰는 돈이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이 100배가 넘어요. 이런 데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걸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이런 장기 계획 수립해서 예산 대폭 증액해서 인력도 대폭 증원해서 이런 싱크탱크 혹은 관료들에 대한 접촉면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동량 수준이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조만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보수가 맨날 한미동맹 하는데 그 한미동맹에 관해 거론한 전문가가 실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최근에 한미동맹 워싱턴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워싱턴발 기사들에 거론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예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이해를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미국 관료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 보수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미동맹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서훈 원장의 국정원장이요. 이 핵심 실장 두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심 실장 두 사람을? 예, 이례적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파트를 없애고 이제 해외, 북한 이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민간 전문가가 발탁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정부와 북한 파트 책임자를 외부 민간 전문가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라 국정원 출신으로부터 저희가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해외 정보실장, 북한 실장입니다. 예, 국내 파트가 정말로 없어질 건지도 우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없어졌다고요. 선언을 했고 예. 지금 거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인 거겠죠. 네, 워낙 큰 조직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 때 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게이트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유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천방지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 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영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 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르. 조금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추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여전히 거죠. 좀 의아하죠. 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을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또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 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입이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입이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심부름 금고지기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입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가한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무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뭐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 혹은 무엇을 했다가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군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라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요 보고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방산비리.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납고나 또는 뭐 관련 정비소 같은 관련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했느냐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됐다는 거죠. 예, 네. 기무사령관이 직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처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고 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몰라.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저희 이 뉴스를 한번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 같은데 조만간 이 문서를 입수한 의원실 측에 연결해서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 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미스터 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임신중단 합법화,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여성과 의료인 모두를 처벌합니다. 그 주장은 간단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국가가 대신해주지 않는데 국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성이 본인만의 사유로 임신 중단을 원해도 처벌하는 건 임신한 이상 출산하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거죠. 임신한 이상 출산까지 강제하려면 적어도 그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삶을 따로 관리해 줄 것도 아니면서 출산과 생명의 신성함만 강조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세계보건기구가 임신 중절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는 건 그래서입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춰 이러한 사람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아주 오랜 시간 지체되어 왔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지역과 북한만으로 장사할 수 있었던 우리 정치의 직무역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예.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은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 앉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이거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일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5,000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5,000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만,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미화 만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뭐 2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3천만 원